총선을 정확히 일주일 앞두고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남은 총선, 예전만 같은 총선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긴 한데 그래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 이제 총선 일주일 뒤면 국민의 선택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게 이전부터 나는 누굴 찍어야겠다,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겠다 다 결정한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그런 표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이제 그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 정체성이 강한 유권자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오래전부터 마음은 정했을 것 같고 아주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변수가 생겨서 바꾸지 않는 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른바 우리가 무당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윙 보트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부동층이라는 표현도 쓰고 사실 그 부동층, 무당파, 중도층이 사실 같은 개념들은 아닌데 우리가 혼용해서 쓰니까 같이 쓰기로 하고 그분들이 상당히 이 박빙인 지역에서는 판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무당파들이 2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보단 이번 선거가 무당파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는 얘기예요. 네. 일주일 남겨놨는데 당장 큰 변수야 코로나19 변수라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 있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막말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모르죠. 또 이런 것들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투표 전날까지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적어도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야의 내부적으로 잠복하고 있는 불리한 변수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네. 코로나19에 가려져 있는 변수들, 이런 변수들을 상대방 정당의 약점을 드러내는 전략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통합당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이제 적극적이고 뭔가 어떤 대안을 내놓는 그런 게 나온다면 또 무당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체로 무당파들은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중에서 여야로 골고루 퍼지겠습니다만 야당 쪽을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을 지지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당을 지지한다고 말할 그 확률이 좀 있어요. 확률이.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른바 이제 흔히 말하는 샤이층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샤이층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좀 결국은 뚜껑 열어봐야지 알고 내일부터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몰라요. 예. 이른바 이제 공산할 수 있는데 공표가 공표가 안 금지되죠. 되죠. 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떤 것이 돌발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깜깜이 구간을 앞두고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여당 우세를 점치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네. 20대 총선을 보면은 선거 일주일 전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앞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한국선거학회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후 조사를 합니다. 유권자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투표를 했는가. 2016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선거 당일날 투표를 결정했다는 사람이 11.9%고요. 그리고 선거 1 내지 3, 하루 3일 전에 투표를 결정했다는 사람이 똑같이 네. 11.9%. 예.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15.3%이기 때문에 약 40% 정도가 일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현재 상황과 일주일 후의 상황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네.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무당층이라는 것은 꼭 하위 보수층이 아니라 약세 정당에다가 표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16년도에는 약세 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또는 당시에 국민의당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이 180석 정도 가져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선거 결과에는 민주당이 123석으로 제1당이 됐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38석으로 제3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층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한 30% 정도가 부동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중에서 40%는 은폐형 부동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할 때 대답을 안 하지만 지금 누구 찍을지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0%에 40%는 12%, 그 중에서도 한 65% 정도가 약세 정당이라든지 샤이 보수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따지면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에서 5 내지 7% 정도가 야당 지지의 수문표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물론 그게 뭐 15%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압도적으로 그 후보가 앞선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보면은 뭐 한 10% 내에서의 격차가 지금 막 있지 그런 적이 않습니까? 많죠. 예. 거기는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요동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에 그 쉽게 표현해서 지금 오늘도 뭐 막말 논란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제발 좀 누가 좀 잘하나가 됐겠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선거는 누가 지금 못하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약도 사라지고 지금도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예. 역대 총선은 인물 요인이 정당 요인보다 굉장히 투표 결정 요인에서 중요하게 작동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이 중요하다라는 게 4년 전에 비해서요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정당만 예. 보고 찍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름대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고 수문표에서는 야당표가 있는 부분들과 같이 감안한다고 한다면 역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코로나19라는 중대 변수, 뭐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해석 여부로 가지고 여야가 좀 다른 해석을 내놨다가 그 또한 이제 뭐 큰 폭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례정당에 대한 시선 역시 달라진 선거법의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남은 일주일 동안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신 실수 안 하기, 좀 막말 논란, 설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은 미래통합당에서 초강수를 꺼내 들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첫날 말 실수를 해서 그래도 그거는 한번 참고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거의 똑같은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다른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갖다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지금 후보자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 김대우 후보는 단호하게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관악갑에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를 이른바 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인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고요.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김종인 위원장의 단호한 의사를 듣고 오셨는데요. 그리고 또 부천병에 이번에 공천을 받던 차명진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의 텐트 관련된 발언, 이게 부적절한 발언을 토론회 과정에서 하고 나서 이 또한 제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실수를 안 하고 그것을 줄이는 상황들이 총선의 큰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명진 후보는 지난해도 이런 발언 한번 했잖아요. 예. 표현하기도 지금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알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근데 이런 발언들이 보면은 말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실수라는 건 정말 그 양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실수인 것이고 오늘 차명진 의원 후보 발언도 그렇고 김대호 후보 제명됐습니다만 관악갑이죠. 통합당에. 그건 실수라기보다는 평소의 생각이 좀 드러난 거라고 봐요. 그래서 통합당이 이 부분을 단호하게 제명 조치한 거는 어쨌든 더 이상 이 악재가 다른 선거구의 전체 판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거나 변명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이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예. 지금 아까 변수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가장 중요한 게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지역의 아주 민감한 발언들
이러면 바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한 거라면 뭐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 발언들은 그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건, 이슈, 세대,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막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당이 잘 처리한 건데 민주당도 아슬아슬해요. 네.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 얘기는 안 하셨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 앞두고 다 알 텐데 네. 막판에 올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정적인 그 승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아는 분들인데 예.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이분들의 평소의 사고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도 말실수 뭐 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네, 황교안 맞습니다. 대표, 김종인 위원장, 박형준 선대위원장을 가리켜서 뭐 에마, 돈키호테 뭐 이런 발언들을 네, 해서 네, 네. 그게 또 고소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뭐 설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평소의 생각과 더불어서 품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지역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죠. 예.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네. 2004년도 총선에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의 의장이 노인분들은 그냥 집에만 계시라고 해서 그때 노인 평화 발언이 있었고 당시에 자기가 출마를 했지만은 네. 그냥 뭐 저걸 했어요. 철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민주당도 두 가지 좀 설화가 있습니다. 좀 아픈 설화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는 이해찬 대표. 지금은 후보들이 조금 전에는 통합당에들은 후보가 얘기한 거하고 네. 당 대표, 당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는 좀 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물론 이제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었겠죠. 뭐 초가 부산이고 하니까. 예. 근데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 것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층, 특정 지역, 특정 세대에 대해서 비하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수도권과 PK 지역이 최대 승부처라고 한다고 했을 때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PK 지역 40군데 중에서 당시 민주당이 8곳을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엔 과연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표가 가서 그렇게 부산이 참 초라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크게 아픔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무슨 뭐 해악을 썼다, 풍자를 썼다고 하는데 뭐 애마다, 시종이다, 돈키호테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요. 좀 정치에 있어서, 특히 선거에 있어서 좀 정책과 좀 싸웠으면 예, 좋겠어요. 예. 말 갖고 싸우지 말고. 네. 그래도 국민들이 봐서 아, 이 정당을 찍으면은 앞으로 21대 국회에선 이런 정책들 또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한번 반짝해서 막말해서 지난 2012년에 당시에 민주당은 그 한명숙 대표가 총괄 지휘를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김영민 후보가 그 나는 꼼수다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 거친 막말이 결국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여튼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는데요. 남은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제는 좀 국민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나름대로 각 정당들이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말 많이 하면 침방울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번 말씀하실 거 1번만 하시고 3번 말씀하실 거 생각 1번 더 하시고 그러면 좀 말실수 좀 줄이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각 당의 악재가 될 만한 말실수, 막말들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좀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유권자층, 뭐 여성, 남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유권자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뭔가 승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점도 아니, 궁금하거든요. 모든 유권자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야죠. 그게 근데 이제 최고겠죠, 다 예. 근데 대체로 60대 이상은 좀 뭐 이제 통합당 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50대는 좀 스윙 보터라는 얘기들을 하고 뭐 30, 40대는 좀 이제 민주당 쪽이다 이런 이제 경향성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예. 맞는데 그 안에도 다 이 지금 스윙 보터들이 있어요. 이슈 보터들도 있고 이슈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거든요. 예. 막말. 네가티브의 극단적인 형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따라서 A 정당을 찍으려 했다가 B 정당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스윙보터는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 나눈 이런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우리 일상적인 보편적인 상식의 영역에서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예.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정신이 약간 좀 혼미하고 술이 취해도 그런 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발언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모든 계층이 중요한데 세대가 중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새로 유입된 이제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졌잖아요. 예. 그 세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1.2% 예, 1.2%고 20대의 경우가 과거처럼 그렇게 완전히 진보적인 성향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과거엔 대체로 20대 유권자들이 좀 진보 성향이라고 그랬는데 네. 20대 유권자들이 상당히 실용적인 경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50대가 과거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민주화 세대와 같이 이제 있었던 세대들이거든요. 네. 50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세대의 변화라든지 특히 60대 이상이 보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저기 제1야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와서 결집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코로나19도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세대별 투표율을 좀 보면요. 투표율이 이제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우리가 증가를 했는데요. 2016년도 세대별 투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0대가 2012년에 비해서 11.3%포인트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5%포인트가 높아졌는데 50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결정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었던 요인이었어요. 예. 우리가 통상 선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의 총선은 40대 중도 화이트 칼라 수도권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50대 자영업자 중도 수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50대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과거 86세대라는 분들이 1960년서부터 69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0년생이 지금 60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대 전부가 민주화를 했었던 운동권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50대가 되면은 이 세대 효과라는 거, 민주화 세대라는 세대 효과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 예. 과연 이 50대가 어느 이제 그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스윙 보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30대, 40대 유권자 수는 지난 2016년도에 비해서 110만 표가 줄었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218만 표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고령화 보는데, 예, 고령화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번 총선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대와 20대는 이번에 적극적 투표 의사 측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낮아요. 그런데 20대는 한 특이한 게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렇죠. 표심이 20대 좀, 남자를 네. 우리가 이 남자라고 20대 여성은 이 여자라고 하는데 예. 이 남자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엔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거고 20대 여성 이 여자는 굉장히 높아요. 한국갤럽이 지난 3월 통합조사를 한 걸 보니까 20대 남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비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20대 여성은 58%예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굉장히 연구 과제인데요. 아마 이 정부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20대 남성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반감도 있을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2016년도에 투표율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누가 투표율이 높을 것 같느냐라면 대부분 다 남성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성이죠. 여성이죠. 예.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는 여성 투표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50대 이상은 남성 투표율이 높은데 20대 남자 초반인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투표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대 후반의 여성과 남성은 20대 후반의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7%포인트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20대라도 20대 남성이 들어가느냐, 20대 여성이 투표장으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미묘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각 당에서 과연 몇 석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자체적인 판세 분석을 내놨는데 이게 공식선거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다 130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역구에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 140 정도까지 130석 플러스 알파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당초 130석 이상을 기대했지만 최저 110석까지 좀 기대치를 낮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자체적인 각 당의 분석이긴 한데 뭐 지역별로 좀 차이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판세 자체가 민주당 쪽은 조금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번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2월 말까지 2월 19일 날이 처음 이제 확진자 31번 환자가 나오는 게 2월 18일인가 그래요. 예. 19일부터 막 이제 급진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는 대체적인 전망이 민주당이 대단히 불리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이제 뭐 중국의 유입을 뭐 차단하는 거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의 사태가 진행되면서 외국 해외에서 많은 이제 사례가 나타나면서 급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사망자가 이제 속출하면서 뭔가 이제 흐름이 바뀐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높게 나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평가에 대한 긍정평가가 예. 50%를 넘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민주당에게 불리한 변수들이 많았고 말하자면 뭐 이제 청와대 개입 사건 같은 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작년 연말에 또 국회 뭐 패스트트랙 전국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현재 어쨌든 정부 평가론이라는 게 총선거에서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중간 평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변수였고 또 통합당에게는 통합당의 그 통합 과정에서 많이 희석은 됐지만 탄핵에 대한 문제라든지 통합 이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보였던 대단히 수구적이고 강성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불리한 변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들이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잠복했었어요. 코로나19로 이제 잠복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제 다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해 보이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세도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당이 전략적으로 일부러 좀 스스로 이제 그 통합당 같은 경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낮게 추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하지 많이 않습니까? 하죠. 많이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대체 선거를 보면요 결과가 거의 틀려요. 전문가들 예측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얘기한다는 게 대단히 민망할 때도 많은데 네. 아무튼 현재에 나타나는 수치들은 그렇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역별로 들고 너무 차이 나요. 이번에 호남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도에는 3석밖에 못 얻었어요, 민주당이.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엔 뭐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니에요? 28석 중에서. 또 영남, PK, TK 합쳐서 65석인데 예. 그 당시 9석 얻었어요, 민주당이. 대구에서 1석,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8석에서 9석 얻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그것보다 조금 성적이 나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이런저런 거 하면 정말 막상 막하요. 수도권이 지난 선거 때 워낙 새누리당이 아주 고전했죠. 네. 112석 중에서 85석이 민주당이었고 35석인가요? 82석이 민주당이었고 35석인가가 이제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새누리당이 그랬지만 이번에 통합당이 올라갈 것 같긴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 차이 정도 날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 나눈 그러한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알 수가 없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또 어떠한 변수가 다시 지배적으로 등장하냐에 따라서 그 잠복 변수 어떻게 효과적으로 되느냐. 특히 통합당의 경우가 경제나 이런 것들보다 이니셔티브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대안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비판으로 하는 건 이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김정희 위원장이 여기면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예. 아직은 김정희 위원장이 그런 카드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6년 총선 때 당시에 선거 여론 전문가들이 선거 3일 전에요. 판세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다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엑시폴이라서 출구조사를 했는데 출구조사에서 일당을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예측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은 여론조사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요. 실제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105석을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11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110석에다가 자신들이 이번 호남에서 지난번에 3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28개 중에서 한 25개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럼 22개를 더 더하면은 110에서
두 개를 더하면은 132개가 되잖아요. 예. 네. 거기서 지금 수도권에서 과거보다 82석 굉장히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온다고 하니까 이제 140석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에 이제 대항하는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체 65석이 걸려있는 TK 중에서 48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호영이라든지 유승민 그리고 더 나가서 장제원 이 무소속한 사람을 합치면 51석을 가져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PK 지역은 최하 55에서 한 58석, 60석까지를 바라보는 거로 보는 거고요. 네. 결국은 수도권에서 싸움은 명확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82석을 얻었지만 이거를 90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나 하고 결국은 통합당이 35석을 이걸 한 45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싸움 속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워낙 이제 PK 지역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쉽게 표현해서 뭐 일당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는 민주당이 항상 앞섰지만은 우리는 총선 끝나고 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늘 절묘했다. 네. 뭐 국민의 선택은 항상 위대했다.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지역의 주요 지역을 좀 판세를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진 대 중진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대구 수성 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가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대전을 펼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유례없이 두 후보가 뭐 대권 주자 발언을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대구 수성갑 지역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의원이 이제 대권 얘기를 했었죠. 뭐 대권 얘기를 한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총선에서 갑자기 대권 얘기하는 게 좀 뜬금없이 들릴 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대권에 갈 사람이면 당선되면은 얼마 있다가 의원직 사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김부겸 의원의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권 얘기를 꺼낸 거는 역으로 말하면 조금 불리함을 느꼈음직도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예. 이슈를 좀 선점하고 어떤 그 프레임을 좀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역시 지금 저 대구 지역 지난번 이겼단 말이에요. 김부겸 의원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부여됐던 지역인데 이번에 양대 정당으로 의석이 많이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비례 정당들도 생기고 위성 정당들입니다만 이번에 준영동의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양당제를 더 강화한다. 원래 양당제를 더 좀 약화시키고 다당제를 좀 이렇게 우리 정치권에 도입하려 했던 건데 정 취지가 반대로 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볼 때 이제 대구 지역도 결국은 TK 지역, 전부 이제 통합당이 싹쓸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저기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구 역시 그 세대별로 많이 다르더라고 대구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은 30, 40대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50대까지 60대 이상은 주호영 의원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이던데 예. 그런 것들 봐서 현재로 봐서는 김부겸 의원이 조금 불리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나 역시 뭐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뭐 전혀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께는 부산 진갑 판세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이건 역시 중진들의 싸움인데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그리고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가 모두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뭐 이 지역 판세가 부산 지역 전체 민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초박빙 상황인 네. 것 같던데요. 이제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부산시장을 역임했으니까 부산에서 또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예. 또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민주화했던 상두동계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이제 정치를 배웠을 정도로 아주 부산에서의 나름대로 이제 그 지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저 선거의 핵심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근 후보가 어느 정도 무소속 후보가 잠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근 후보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 미래통합당에 후보 신청을 했다가 안 된 분이니까 결국은 표를 잠식시키는 거는 김영춘 후보 표를 잠식하는 것보다는 서병수 후보 후보의, 예.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결국 이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론 지금 투표용지에 지금 다 찍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뭐 후보 단일화 하면 지역에서는 금방 알고 네. 또 투표장 가면은 이제 붙여놓습니다. 이런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나름대로 관록과 그리고 정치적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초박빙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김영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제 앞서고요.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중에 하나가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실은 부산 지역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라는 거는 조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거는 기초조직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떻게 작용될 것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병수 후보보다는 이제 김영춘 후보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지만 워낙 이제 그 지역이라는 거는요, 한쪽 진갑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요. 흐름이 있기 있다. 때문에. 예. 그래서 TK, PK 이번에는 이제 영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석 중에서 잘하면은 미래통합당은 60석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네.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서병수 후보가 굉장히 나름대로 유리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이 두 후보 간에 있어서의 우열을 가르는 추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진 대 중진의 대결, 대구 수성갑과 부산 진갑에 대한 분석을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보여드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최근에 했었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중진과 신인의 격돌 지역이죠. 서울 송파을. 2년 전에 재보궐선거 때 만났던 민주당의 최재성 후보와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4선 중진과 정치 신인의 맞대결이 다시 성사가 됐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격차가 꽤 많이 났던 지역인데 지금 다시 맞붙게 된 리턴 매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합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곳에 대한 판세 분석을 어떻게 그 해주시겠습니까? 정도 2%포인트 차이 나면요.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사실 10% 이내 차이 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표본 오차 밖에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말이죠. 네. 워낙 저 정도 차이 가지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중진이고 네. 이번 선거 대개 선거가 보면 중진들이 대단히 불리해요. 유권자들은 어쨌든 뭔가 참신성에 많이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재성 의원은 어쨌든 간에 여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배현진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높아요. 예. 방송사 앵커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야권에서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어요. 네. 상당히 보수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던 후보고 나름대로 참신한데 노련함의 대결이랄까 이런 거라서 지역구 글쎄 조직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그래서 보시다시피 숫자가 그렇듯이 예. 다른 변수가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도 성펄 좀 들어볼까요? 초박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차범위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 내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응답률이 한 12% 정도 나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를 보면은 배현진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나오고 어떤 후보를 보면 이제 최재성 후보가 나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혼전인데 네. 송파 을의 역사를 보면은 지난번 2016년도 총선에서 잘 아시다시피 유영하 공천 파동 이거를 그렇죠.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네. 김영순 후보를 무소속으로 나갔고 결국은 다시 새누리당은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전통적으로 송파 갑과 을은 새누리당 당시 또 지금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고 분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송파병은 좀 다릅니다. 송파병은 그렇죠. 역대 김을동 후보가 한번 이긴 거 제외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저는 저 현상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그 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이제 다시
복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4선 의원을 맞서서 저렇게 지금 초선도 아닌 그냥 정치 신인이 저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난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보면 항상 제가 많이 무엇이 새롭냐, What's new? 를 보고 이제 찍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최재성 의원도 나름대로 이제 4선에 이제 관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최재성 의원은 이쪽의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쪽 그 구리 남양주 쪽이었기 남양주였잖아요. 때문에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자기가 이 지역을 석권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 지역구도 상당히 나름대로 흥미로운 지역구도 지금까지로 봐서는 의외로 그 배현진 후보가 상당히 4선 의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좀 내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